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문화야 놀자 박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또 한 주가 훌쩍 갔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빨리 만나 뵙고 싶었어요. 지난주 방송 우리 했던. 네, 저는 사실 이번 아이템을 딱 보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한데 이거 말고는 또 무슨 뭐 별로 할 얘기가 많을까 우리가 그랬거든요. 이거는 너무 궁금한 게 많고 하나하나가 너무나 대단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스토리가 깁니다. 그리고 약간 이 극적인 요소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거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드라마틱한, 그쵸? 맞아요, 그런 맞아요. 요소도 많고. 자, 우리가 읽을 게 아니라 빨리 봅시다. 네. 홍일송, 미주 본부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방금 얘기 드렸지만, 본부장님의 지금 이렇게 해왔던 일들 영화화 시키면 어떨까요? 생각 안 해봤는데 괜찮은 것도 같아요. 괜찮죠? 예. 해외에, 해외 동포라고 하죠?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인원이. 전 세계로요? 네네네. 모르겠 꽤 한 1,000만 명 되지 않을까요? 2,000만 명? 현재 추세는 750만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750만. 어마어마하죠. 네, 조금 750만이면 강원도, 전라, 남북도, 제주도까지 합치면 500만이라고 그러죠? 그럼 대충 이제 좀 이해가 될 이해가 거예요. 되네요. 예. 어마어마한. 그래서 오늘 그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그 재외동포 이 역사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역사 비포 애프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맞아요. 궁금하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본부장님한테 들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의 역사 시적을 고조선이라고 보잖아요. 네. 고조선 자체가 다민족 국가였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혈연만 따지고 그런 거는 그 조선 시대나 신라 때 그랬지 사실은 다민족 국가의 시작이 돼서 그 역사적으로 최초의 그 재외동포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신라 시대 때의 당나라에 있던 신라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아시아권에서의 정보의 핵심을 쥐고 있었죠. 신라방에서. 네. 배편이니. 그래서 일본 스님이 당나라를 가려고 하면 신라방에 연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 조선 말기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해서 중국 러시아 쪽으로 가서 이제 농사 지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 뭐 독립운동을 하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이들 넘어갔었고 그리고 그 바로 전에 1903년도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이 사탕수수밭. 네. 그 이제 알렌 공사라고 그 당시 그분이 주도한 거였었는데 하와이에 사탕수수가 있으니까 그 당시 그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업이 사탕, 커피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는데 하와이에 중국계와 일본계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한국계는 하나도 없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중국계와 그 일본계는 좀 하류층들이 와서 그 노동일이니까 있었는데 알렌 공사가 하와이를 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일을 잘한다. 그럼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고종 황제를 만나서 이제 사바사바 해가지고 처음엔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목사님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가봐라 해가지고 이제 가기 시작했죠. 한 100여 명이. 처음 도착한 게 1903년 하와이 제물포 항구에서 떠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1905년이 되면서 을사늑약 조약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맺어지면서 이제 그 더 이상 하와이 가는 게 뭐 일본이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간 사람이 한 7천여 명. 7천여 명이 가서 이제 그분들은 가서 있다가 원래 노동계약이 3년인데 네. 을사늑약 조약이 맺어지면서 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권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 당시 그분들의 여권이 대한제국 여권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제국. 대한제국 여권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나라를 잃으니까 일본 영사관에 가서 일본 여권을 국적으로 바꿔야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혹자는 낮에 일본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 패싸움이 많이 났었대요. 오히려 울분을 그런 데에다 풀라고. 그리고 간분들이 하류층보다 군인 출신들이 많았어요.
군인 출신들이 갑자기 그 한국 군인 해산 막 이러니까 무술도 뛰어나고 막 이런 분들, 그 지식층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근데 결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러분이 들어봤겠지만 사진 신부라는 거 있죠. 네네네. 사진만 받고 결정하는 거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진 신부가 막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람들 시작해서 미국은 그때 이제 안창원 선생님이 왔죠. 안창원 선생님이 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인회 같은 이제 규모의 그러니까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서 한인회장의 멘토는 안창원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시작해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의 리버사이드라는 시가 있어요. 리버사이드 시에 가면 딱 3개 동상이 있습니다. 시청 앞에. 네. 하나는 간디, 하나는 마틴 루터 킹, 하나는 안창원 선생. 그 정도의 위상이 아주 높네요. 있었죠. 그리고 그 자제분도 유명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최초의 할리우드 스타. 옛날에 그 70년대인가 쿵푸라고 흑백 드라마 있었어요. 네. 옛날에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저는 봤어요. 저는 나오는데 거기 무술을 하는데 이 호리호리한 스승이 있어. 중국에 소림사 스승. 네. 그 사람이 그 안 필립이라고 안창원 선생의 장남이에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브루스리 이소룡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최초로의 할리우드 문을 두둥인 사람은 필립 아니고. 근데 보니까 그 안창원 선생 전문 그 공부하시는 분들도 안 필립 그러니까 그냥 영어 이름 필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안창원 선생 남보가 틀리는 게 필립은 한자예요. 꼭 세운다 나라를. 그래서 한자로 필립을 하고 그 영어 발음으로 똑같이 한 거예요. 반드시 세울 립.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주 한인 사회도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 지금은 총 750만이에요. 이 한인회 보면은 이제 그 재동포라고 흔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또 나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재외 뭐 국민,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계 외국인 이렇게 외국인. 나눠지는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뭐 에이시언 아메리칸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그 미주 한인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나요? 그게 이제 약간 단어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네. 그 제가 한국에 살 때 70년대는 동포란 말을 못 썼어요. 약간 친북 성향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동포란 말 하면 이상하게 그 거리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끼리는 교포란 말을 썼어요. 교포. 그래서 해외 교포 이런 말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정부나 언론에서는 교민이라는 말 썼어. 교민. 네, 그래서 교민과 교포, 그래서 해외 교포, 해외 교민 이렇게 썼었는데 둘 다 잘못된 거라고 단어 선정이 교자가 낮추는 말이래요. 화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한국 정부에서 한 10여 년 전에 재외동포 특례법을 통과시키면서 네. 국내 모든 동포를 동포라 한다. 둘로 나누는데 국내 동포와 재외 동포로 나눈다. 해외 동포라는 이제 안 써요. 바다 안 건너는 데도 있잖아. 네. 중국 그죠? 그러니까 국내 동포와 재외 동포로 나누는데 재외 동포의 수는 750만인데 그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와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외 동포를 또 둘로 나눠요. 재외 동포와 재외 국민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재외 국민은 그쪽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외 국민. 반대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비록 밖에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재외 동포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사람. 국적을 갖고 그러니까 있고. 한국계 외국인.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국적상으로는.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틀리게요. 미국에는 뭐 전 세계에서 다 와 있잖아요. 네네. 일본계 하면 다 미국화돼요. 네. 중국계 하면 중국화돼요. 한국계만 미국화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은 미국 정책이라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한국 정치 얘기하고 있지. 이상하게 한국인의 DNA가 그 모국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생각이. 늘 이렇게 해외에 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것 같아. 특이하긴 하고 되게 엄청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예를 들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국적을 가지고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몸과 생활과 가족도 다 거기서 살고 있는데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지 안 자체가-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왜 이렇게 있을까요? 안 그래도 될 것 같다는 거는 국내 상황 생각이고 거기서는 계속 고향이고 또 한국에 있는 집안 식군이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그 친정과 같아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면 재외동포들의 위상도 같이 따라 올라가요. 특히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부모가 다른 나라에서 욕을 먹게 되면 풀이 죽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뭐 한국이 뭐 LG니 삼성이니 현대니부터 이 브랜드화돼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한글 가르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쉬워졌대요. 이유가 한국 노래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배워. 아, 맞아. 한글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추긴 했지만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유학을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한글. 예. 모국어 배우려고 아무래도 한국에 와서 배우면 빨리 배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방학 시즌에 그렇게 유학을 많이 와서 사실 해외에서 한글을 제대로 배우기는 힘들어요. 그 교회 이런 데 한글 학교가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전문적으로 가르쳐야지 되니까. 아니 근데 왜 중국 분들하고 일본 분들은 네. 그냥 우리보다는 그런 뿌리에 대한 게 덜한 것 같아. 아까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중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 그렇게 자기는 미국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죠. 얼마 전에 맞아요. 그 일본인 그 특수 분양 하는 분인가요? 일본 계신데 그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일본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고. 없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기사로 맞습니다. 봤는데. 그 이유가 그분들이 정상인 거지. 근데 이상하게 한국계만은 모국에 그걸 따져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배우지 않은 교과서나 어디서 배우지 않은 우리 자체의 원형적인 한국인의 DNA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니 바다 거북이가 알에서 나와서 뚱땅뚱땅해서 바다로 갔다가 3년 후에 다시 알을 날러 거기 오잖아요. 귀신같이 찾아오죠. 내비도 없어. 알이 킨 사람 내비. 교육도 없어. 지도도 없어. 아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원형적인 DNA에서 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다못해 거북이도 그런데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을까. 왜 부모님이 그 미술을 잘하면 자녀들도 잘하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그 DNA가 우리 내에 그 오랜 역사, 5천년 동안 내려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DNA 그게 구나. 딱 우리는 유사시 뭉치잖아요. 힘들 때. 네. 아니면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이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데요. 네, 아니 저는 본부장님한테 이번 시간 말고 우리 저 역사 강의를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저희 2부 때 그 한인의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질문 한번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듣기로는 한인회 하시기 전에 네. 미주 배드민턴 회장을 맡으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한인 회장을 출마하시려고 하시게 된 동기부터 그다음에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첫 해 떨어졌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냐하면 첫 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결심을 하셨는지 그때 제가 미국 유학 시절이어가지고 만났거든요. 두 분의 또 인연이 있으시죠? 만났고 한인회를 출마하신다고 출마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출마하면은 제가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국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왔어요. 네. 왔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뭐라고? 본인이 한인회 출마한다. 출마하시다고?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출마예요? 네. 저보고 약속을 지켜라. 너 선거운동 해준다며. 도와주셔야죠. 그리고 난 한국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의리 이라고 비행기표 끊어서 또 날아갔지. 선거운동 하러 갔죠. 이야, 홍보 본부장이네. 네. 홍보부장. 날아와서 감기 걸려가지고 네. 근데 고생했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그때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되셨구나. 떨어지자마자 제 기억으로는 떨어지자마자 다음 선거 조직이 그날 만들어졌어요. 바로? 네. 오. 근데 어떤 생각으로 한인회장 그러니까, 결심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할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그 한 지역에서
단체장을 85년도부터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 나중에는 없으면 그러니까 뭐라도 하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경선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 한 피하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순간에 그 입후보자 마지막 날 1시간 남겨놓고 등록을 하면서 이제 그 어려운 선거가 됐었고 또 그 당시 이제 그 금품을 엄청 날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소박하게 하겠다 했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엄청난 그 자금력을 푸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포기하라고 해서 이제 뭐 금전적인 보상도 해준다 그랬는데 우리는 깨끗이 져야지. 지는 게 선거지. 중간에 그만두는 건 경선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갔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한인회라는 것은 그 전 세계 한인회가 한 350개 정도가 돼요. 전 세계 네, 다른 나라 다 750만이 어떻게 뭉쳐져 있냐면 미주 총련이 있고 이게 한 블락이야. 유럽 총련이 있고 중국 이쪽 총련이 있고 일본의 거리민낯 총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와 중동 합쳐서 아중동 연합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다 협회장들이 있어요. 뭐 잘 하기도 하고 이제 분란이 일어나서 시끄럽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큰 블락으로 이렇게 나누고 미국 내에서도 그러지만 그 한인들의 결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도 있고 또 다른 소수민족들하고의 그 결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한인회가 제일 편하고 좋아요. 그러고 보면은 저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감투에 대한 DNA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투. 네.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저는 그런 분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 보면. 항상 뭔가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 그리고 그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좀 또 권고를 하고 권유를 하고. 그 원형적으로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저는 말하는 걸 못 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 하나를 하게 되면 뭐 또 하나 가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전거 페달 한번 가면 멈추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페달을 밟다 보니 네. 앞으로 계속 쭉쭉 오지 않았나. 근데 그런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려면 부담도 있고 좀 가끔은 내가 이런 거 맡기가 좀 곤란한데도 이럴 때도 있지 않으셨어요? 부담도 되고 기대가 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달렸어요. 확률이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면 되지. 하면 되지. 멋있네요. 그리고 정말 보니까 멋있어요. 이분은 또 연구를 또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신 것 관찰력도 같습니다, 지금. 좋고 보니까 그래서 이 그 미주 한인 회장으로 활동도 하시면서 이 한인회에 있어가지고 한인회뿐만 아니라 재동포 이 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잘 나가시는 분들은 많이 잘 나가요. 미주 동포들 250만의 그 수입을 다 합치면 한 67번째 나라 국가 예산이래요. 67번째. 얼마나 잘 나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에 비해서 또 굉장히 힘들게 사시면서 독거노인도 있고 또 자식과의 뭐 관계가 다 깨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있겠죠. 미국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가족들이 그냥 묻어라. 우리랑 인연이 끊어졌다 하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것도 많아지죠.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70년대에 이민을 왔던 사람들은 잘 나가시는 부모들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2세들 보고 한국말 하지 못하겠어요. 너는 미국 사람이 되라. 영어만 하고. 그래서 아이비리그 가라. 그래서 그 세월이 한 30년 정도 흘렀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베트남전에 진 사람들을 보트 타고 왔잖아요. 네. 보트 피플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트피플. 이제 그 자녀들은 이제 베트남말을 배우게 한 거야. 거꾸로. 근데 환경은 베트남하고 한국 이민하고는 뭐 이만큼 차이가 났었는데 이쪽 친구들은 겨우 2년제 학교 아니면 주립대학교 4년 가는 게 제일 잘 가는 거고 우리는 아이비리그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비리그 가고 의사, 변호사들 간 쪽이 많아. 한국계는 또 머리도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30년이 지나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한국계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한인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세금을 많이 내는 한국계 미국인이야. 변호사든 의사든. 그리고 한국 사회 인프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오지 않고요.
벌써 한국계에서 거리감을 느끼니까 한국말 못해 그러면 일부러 한국 사람하고 또 영어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문 영어 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고. 거리가 생기고. 근데 베트남계는 주립대를 나오면서 뭐 의사, 변호사나 사업은 못하지만 이 주정부 뭐 이런 시정부 이런 데서 말단 직원으로 일을 해.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니까 저거 은퇴할 때가 되니까 후배들 쭉쭉쭉 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정부 사업하는 건 베트남계가 거의 하고 한국 사람 못 껴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파악을 해서 제가 한인회장 될 때쯤 되면 저도 이제 1.5세니까 그때 세력 이제 숫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틀려. 자식을 낳으면 한글부터 가르쳐. 이게 잘못이었다.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의 한국계들이 서로 연대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뭐 미국 의원들 보좌관 숫자도 많고 경찰 숫자도 많고 근데 그런 들 보면 다 한국말을 해. 그 대표적인 게 썬김 대사잖아요. 아, 예. 제가 마침 한인회장일 때 썬김 대사가 그 주한미 대사 임명장을 국무부에서 받았었어요. 네. 그때 받을 때 원래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죠. 네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차관이 그때 이렇게 준 적이 있었지.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그럴 때 이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사실 미국에 한국에서는 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엄청났는데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한국에 관심이 많은 시대잖아요. 거기 계셔도 투표율 높았을 것 같아요. 관심이 많고 했죠. 근데 이 재외국민 투표권은 원래 우리한테 없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재외 동포가 헌법 소원을 해서 받아낸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미국에 있는 대사 별두계단 무관이 한국 선거를 못했던 거예요. 사실 그게 위헌이라고 판결낸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소원 이겨내면서 이제 그 750만 재외 동포 중에 유권자가 네. 한국 투표할 유권자 숫자가 220만입니다. 엄청나죠. 220만이면 엄청나네요. 하다못해 한국 보통 대선 당락을 한 50만이 결정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정코 한국 선거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 한국이 국내 정치가 아니라 세계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하기가 힘든 그런 역할도 있긴 해요. 하지만 문제가 캐스팅 보드 정도가 아닌데요. 그 그렇죠, 정도 그렇죠. 아니죠.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문제가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유권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거 기간이 되면 이제 선거 투표를 하러 와야 돼요. 근데 본인이 직접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네. 자, 미국이란 땅이 대한민국의 97배 커요. 그 일단 한 100이라고 잡고 그 보통 총영사관에서만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투표. 14개예요. 14개 투표소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북경까지 가가지고 등록을 하고 선거 때 되면 또 북경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돈으로 본인 시간으로. 그렇죠. 그렇죠. 누가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거. 네. 누구나 어디서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 우리가 얻어냈지만 그 투표율은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 이 당 저 당 국민위원장들 재외국민위원장이라 했어요. 국회에 당 양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 유권자 등록하는 거는 우편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투표도 만약 우편물로 하게 된다. 그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 그 미국에서는 부재자 투표라고 해서 우편으로 해요. 네. 근데 아직 한국 법이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앞으로 그 정치사가 훅 바뀔 수 확 있어요.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한국 정서가 과연 그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까지 이걸 한국 정서가 받아들일 수, 이 불법 선거니 이 논란이 또 만만치 않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 그 양당이 어디에 도움이 될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게 100%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양쪽 다가. 그렇죠. 결정 안 만약에 해요. 한쪽이 확실하다 하면 한쪽이 밀어붙이겠죠. 양당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못 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IT 강국 아닙니까? 네. 그걸 확인하고 하는 밥도 많잖아요.
그 인터넷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을 거고 보안만 딱 되면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건 이제 개선해 나가야죠. 그리고 개선해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어디든 유권자가 있다. 그러면 정부는 그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 이건 헌법적 책임이에요. 그리고 한인들 자체도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한인회장일 때 그걸 마침 안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500명 대상으로다가. 그렇죠. 자, 이제 유권자가 되면 투표를 하실 겁니까? 그때 95%가 한다고 그랬어요. 95%가. 그래서 그 자료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조국 사랑은 정말 해외 가면 더 빛을 발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재해동포에서 한국 사랑이 이 정도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재해동포청을 설립하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우와, 그 되게 근데 신박한 생각인데요. 재외 동포청 예, 생길 수 있습니까? 그 역대 대통령이 된 때마다 재해동포청을 설립한다고 그랬었어요. 아, 역대. 요번에 이제 그 새로 된 대통령도 하겠다. 늘 안 됐었잖아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되면 국내 현안 문제가 바쁘니 재외 동포를 신경 쓰기가 힘들죠. 근데 지금 그 재외 동포 재단이라고는 있어요. 네. 외교부 예, 산하에.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얘기했다시피 이 재외 동포가 숫자가 강원도, 전라, 남북도, 제주도 합친 숫자보다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유권자가 220만이면요. 네. 그 웬만한 도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세계화 해가지고 그 한창 2000년도 초기에 조기 유학들 많이 보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발음 좋아지는 게 세계화되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세계화돼야 되거든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부모님과 떨어져서 발음만 좋아지고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뭐 기러기 아빠 생기고 우리 가족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진정코 대한민국이 글로벌하기라고 하면 그 해외에 있는 750만 동포들 벌써 글로벌화된 미국화된 뭐 일본화된 중국화된 사람들의 그 지식과 경험을 같이 품어올 수 있으면 참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약하죠. 약간 돌발 질문인데 본부장님이 한 회장 하실 때는 워낙 듣기로는 한인회가 잘 돌아가고 참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 이런 데서 한인회하고 이 동포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국내에서 보면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의사든 친구도 이렇게 뭐 같은 학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해외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고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거지 검증도 확인도 되지 않고. 일단 만나죠. 예, 그러니까 뭐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 못 믿어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한인들의 모임을 끌어간다는 거는 그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뭉치기도 힘들고 쉽게 분열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포용 있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늘 영세하고 해서 그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한인회에 그러면 그 회장 주머니에서 거의 나가는 기금 문제는. 그래서 돈 없으면 한인회장 못해 소리가 99%예요, 사실은. 한인회 그럼 재정 부분은 거의 절대적으로 한인 회장님께서 알아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인회장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분은 이사비를 잘 받든가 아니면 행사 후원을 잘 받든가 이제 그게 요령들이에요. 근데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언론사 광고비 내다가 쪽박 차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회장님만의 어떤 운영 방식은 좀 있었나요? 어떤 좀 운영 철학이나 운영 방식 어떻게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네. 보통 한인회장이 출마를 할 때 주류사회 진출 그 구호를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요. 슬로건을? 주류사회 진출. 주류사회 진출. 네. 근데 제가 할 때는 그게 틀렸어요. 제가 할 때는 우리가 주류다. 그러니까 다 생각이 완전 다르시다니까. 우리가 주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미국 정치인들 후보자 토론회를 네. 우리 버지니아 한인회가 주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미국은 양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후보들, 이 교육위원부터 시작해서 주 하원들, 상원들, 뭐 교육감, 이렇게 있잖아요. 시장들. 이런 사람들을 쫙 양쪽에 예를 들어서 15명, 15명씩.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죠. 네.
절대 참여 못 시켰어요. 어. 어차피 안 돼요. 냉정하신데.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 토론회 밖에 돼서 시위해요. 피켓 들고. 네. 왜 우리는 참여 안 시키냐. 우리는 두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봐야 돼, 사람들이. 또 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후보자 토론회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인터넷 이메일로 안기 주소를 쫙 보내요. 그래서 먼저 답하는 사람이 둘이 나왔을 때 답을 뒤에 해. 앞서 똑같은 질문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먼저 하느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늦게 먼저 대답한 사람이 세 장짜리 설문지 먼저 한 사람이 늦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1시인가 보냈는데 새벽 2시에 원래 답이 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 두 번째 한국인 직원이 있느냐. 어떤 한국 음식을 좋아했느냐. 이런 것도 쫙. 그럼 뭐 다음날 자기랑 같이 밥 먹은 사람하고 야, 그 빨간색 숲 이름이 뭐냐. 그래서 학생처럼 다 적어가지고 와요. 쫙. 이제 그걸 인생으로 쫙 만들어. 이건 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다 네. 됐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도 딱 1분씩 밖에 시간을 안 줘요. 그 2시간 진행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 500명 한인들이 쫙 경청하면서 그 어르신들은 영어 안 되시는 분들은 동시통역 딱 이거 다 꽂고 쫙 해니까 질문들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쪽 지역에서는 그리고 조직이 잘 된 네.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재미난 게 교육위원들 6명이 나왔는데 교육위원한테 질문 자체가 비밀이에요. 6명 딱 나왔는데 첫 번째 질문이 동해를 하는 것을 교육적으로 인정하느냐. 첫 번째는 그 남미 쪽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이슈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yes, no로만 대답해. 그리고 긴장이 없어. yes or no. 지금 알았으니까 대답해. 그 사람이 약간. no. 그 다음부터 2번부터 5번은 다 yes, yes예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정치는 그런 주도권도 잡고 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주리사회 많이 알려줬고 또 그러니까 정치 참여 운동을 많이 했어요. 8.15 행사는 보통 실내에서 하잖아요. 뭐 양복 입고 정해진 사람만. 그것도 깨자. 왜 식장 행사냐? 이거는 야외 행사에 더군다나 미국인이 미국과 한국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 공원국이 있어요. 미국 공원국 굉장히 크잖아요. 공원국하고 공동 주최를 해버려. 경비는 거기서 내요. 멋진데요? 네, 경비는 그리고 이 정부 쪽하고 일하는 게 항상 쉽잖아요. 네. 경비 내고 행정적인 지원되고. 네, 사람 부르고. 네. 그래서 우리가 8.15 행사하면 공원에 한 1,000명이 모여요. 미국 사람 반, 한국 사람 반. 그 한국 사람은 태극기 흔들고 네. 미국 사람은 성조기 흔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정치인들 뭐 서로 연설시켜 해달라고 그러겠죠. 네. 그 정도 사람을 모아놓으면 그쵸. 뭐 가는데 뭐 해라. 이제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야. 넌 돼, 넌 안 돼. 막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는 8.15지만 이제 서브타이틀이 같이 붙어요. 거기는 빅토리 워 셀레브레이션, 태평전쟁 이겼잖아요. 그걸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평전쟁 축하하는 거하고 8.15 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소수 쪽 좀 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앞에 또 포로존을 만들어요. 그럼 줄 서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 뒷배경은 독도야. 간단하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기념들을 좋아하잖아요. 그 독도 나오는 독도의 아일랜드 오브 코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뚝뚝 가는 거야 다들. 그거 서로 찍으려고 기다리고 재밌잖아요. 아무런 뭐 영향 준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왜 배경이 독도냐라고 하기도 없고.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제 거기 한류니까 이제 한국 음식들 쫙 다 제공하고. 그런 행사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워싱턴 오셨을 때 페어팩스 카운티잖아요. 네. 네, 제가 원래 한인회장 임기가 2년인데 네. 동해 표기를 하면서 2년을 더 재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인정받아서? 아니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네, 이걸 마무리 져야 됐다 해서 사실 2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 번 더 하면서 임기 끝날 때 2014년 11월 30일 날 제 임기 끝났어요. 그때 이제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네. 공식적으로 홍일성의 날로 선포를 했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홍대이. 네. 네, 홍대이. 그래서 우리가 주류다라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네. 주류사의 진출은 계속해도 진출이 안 돼요. 정말 얼마나 우리 지금 그 한인분들이 객지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우리 본부장님, 회장님처럼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우리가 한국이 또 거기서 방금 얘기하신 주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 궁금한 게요. 네. 본부장님 그 예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 시험 보려면은 아시안들이 좀 불이익을 많이 받았나요? 아, 100인만 뽑는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진짜로? 지역에 따라 틀려요. 아, 이 우선 북부와 남부로 나뉘고, 또 그렇구나. 예, 그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나뉘고 도시냐 또 변두리냐 따라 틀리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그런 게 지금도 그 좀 있긴 있어요? 변두리 쪽은 좀 백인우월주의 쪽으로 좀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 에이시언이 아무리 성적이 좋고 뛰어나도요. 우선 에이시언들이 별로 없고요. 아, 일단 없으니까 다 이게 별로. 이 도시 쪽으로 모이게 되지 그 변두리까지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시골을 가면 동양인 처음 본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예, 예. 그럼 도심 쪽에서는 이제 그런 뽑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열려 있고 차별 같은 게 없어진 거네요.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겠네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력만 있다면은 오히려 요즘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들, 그 당시는 소수민족이 주로 흑인이었죠. 예, 예. 입학을 위해서 코터제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5%는 무조건 소수민족을 받는다.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당해. 5%만 받으니까 실력이 더 좋은데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없어졌나요? 그런 거 열려 있나요? 지금도 이제 그런 문제로 다 계속 문제가 있고 또 뭐 그 헤이 아시안 문제도 있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계속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아인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거기 그 미주 특히 미국에서 그 한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이런 뭐 중국계도 있고 우리 뭐 계속 일본, 베트남도 그쵸. 있고 이런 것처럼 다 거기도 뭐 베트남회, 뭐 일본 뭐 회 이런 식으로 모임들이 다 다 있겠죠. 있는 거죠, 다 그렇죠? 있어요. 근데 우리 한인회처럼 이렇게 활동이 또 잘 되거나 네. 이렇게 운영이 그래요?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렇게 서로 왕래가 있나요? 이제 궁금했어요. 그것도 아직은 영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짜임이 있는 단체가 아닌 이상은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유태인. 뭐 팩으로 해서 엄청 잘 돼 있고 동네마다 커뮤니티 센터,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 있어가지고 교육시키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베트남계 서로 교류는 늘 합니다. 제가 한의회장 할 때 그 역대 전 한의회장이 취업 박람회를 했었어요. 한국 사람들 직장을 알선하려고. 예, 예. 왜냐면 우리 한의회 자체에서 직업학교를 운영했거든요. 한 300~400명 이렇게 직업학교를 하면서 취업 알선을 위해서 그 취업 박람회를 했었었는데 제가 될 때 그거를 한국 사람용이 아니라 2년 동안은 아시안계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은 전체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국무성 CIA 이런 쪽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류다야. 그렇게 했었죠. 다 같이 불러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딱 포함이 돼야 우리가 힘을 받게 되는 거지. 우리끼리만 모이면. 그래서 왜 차이나타운 하면 크다고 생각하잖아. 네네. 그렇죠? 근데 코리안타운이 크지가 않잖아요. 한국 코리안타운의 특징은 이 가게들만이지 주거지가 없어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없기 때문에 별로 힘을 못 발휘해. 주거지는 어디가 있냐면 비싼 동네가 있어. 애들 학군 때문에. 거기서도 그게 나오네.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계는 그냥 뭉쳐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소외된 단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크게 볼 게 아니에요. 소외된 거고 여기는 직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한국에 연관된 사람은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방 음식 먹고 네. 뭐 이런 노래방을 가고 이런 일도 거지. 하고. 예. 네. 근데 집은 주거지는? 베버리 일지로. 그렇죠. 집은 비버리 일즈 뭐 이런 데로.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그 회장님 얘기 들어보면서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회장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딴 분이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내 임기 때, 요거 못했던 거, 좀 마무리 못한 거, 아쉬운 거, 그거 있으실 것 같아요.
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언제 내가 이거 또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 또 된다면 이거 내가 꼭 하고 싶다.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그런 거 있으십니까? 시간이 맞고 흐름이 맞고 그래야지 인위적인 건 저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해요. 뭐 적당한 시간에 여기 있을 때 분석을 잘하고 그래서 그래도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해서 이 모든 게 나올 때 그다음에 그때 이제 추진하도록 해야지. 시기상 다 맞아야지. 그렇죠. 이거는 뭐 해야 된다. 그런 그 좀 선진국보다는 몰라 이제 좀 약간 후진국에서는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8.15 행사 이렇게 해야 돼. 뭐 어떤 행사 이렇게 해야 돼. 네. 이런 매뉴얼이 있겠지만 네. 이제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는 그때 따라서 또 이 정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맞아. 해야 될 네.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을 그때 했어야지. 한다. 네. 이런 이 거고.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이거지.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멀리 이렇게 있는 일에 대해 헛된 꿈을 꾸지 않겠다. 이렇게 딱 들리네요. 회장님 정말 생각이 정말 깊으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공부하는 회장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얘기 나누고. 감사합니다. 분석하시는. 재동포 분들이 한국의 DNA 때문에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이 눈과 가슴이 와 있는데 이 제일 우리나라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해외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근데 그거는 가족 단위로 한 동네 단위로 잡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그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나라처럼 그걸 좀 이렇게 했으면 정책적으로 뭐 국내 뭐 2주, 3주 연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또 그런 아이들하고 연대를 시켜 놓는다든가 아니면 국내외 국외 뭐 자녀들끼리 또 연대하는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얼마나 또 글로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체성 찾고 뭐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족적으로 힘드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재외동포법이 통과하고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많은 나라가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네. 그 유럽도 그렇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한국에서 또 그 이중국적을 허용을 했는데 65세 이상만이에요. 그게 또 그래요? 예. 근데 이 법이라는 게 보통 선진민주주의 법은 성, 나이 이런 거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차별 법이야. 사실 그러네요. 국가의 법이라기엔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65세 넘어서 은퇴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 살고 싶은 사람한테 이중국적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40세 뭐 이런 사람들 사업적으로나 교수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저 같은 경우도 불편하거든요. 국내 와서 제 개인으로 휴대폰 하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툭 하면 번호가 바뀌고 또 한국도 휴대폰으로 웬만한 일이 다 되는데 그러한 저런 불편함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에이지 디스크로 나이 차이가 없이 좀 했으면 어느 정도에서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국이 이제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이러면서 국위 선양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들도 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단 그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우리 쪽에서도 서로 그거 가지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좀 이 경제 발전 이런 문화 발전처럼 정치 발전도 그 정도 수준에 있어서 이 보통 여야가 있지만 국익 우선을 하잖아요. 여기는 국익보다는 지역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생각의 감정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국익 우선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재외동포가 바라는 한국 상의가 아닌가 생각해요. 자,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많은 것을 지금도 이루셨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또 본부장님이 또 앞으로 이제 목표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저는 뭐 어쩌면 한 길로 한 40년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0년도 비슷하게 살지 않을까. 근데 그때 따라서 필요한 그 국내에서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워싱턴에서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내에 계신 분들도 그 항상 재외동포들을 같이 생각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연대하고 힘을 합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이걸 같이 하면 그게 진정한 우리 글로벌 코리안의 어떤 입장과 자세고 그 5천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지금처럼 우리 구분이 좋은 때가 없지 않습니까? 역사를 잘못 태어난 사람들 그 한 예로 1580년에 태어난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때 태어난 사람은 12살에 임진왜란을 겪고요. 정묘란을 겪고 뭐 알잖아요. 쭉 온갖 네. 나는 게 제일 비극적에 산 사람인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5천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행복한 만큼 나눔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네네. 마지막 끝인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또 출연 네. 이번에 제가 본의 아니게 그 미국 대표로 참가한 것 같은데요. 예, 저만 아니고 그 미국에 사는 250만 동포들은 한마음 다 저와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믿어주시고 그리고 용기 있게 이제 코로나가 벗어나서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약간 뭐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뭐 우리 한국에서만 이게 속된 말로 이제 지지볶고 살고 있는데 이 외국에 우리 또 동포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랑 뭔가 교류하고 있고 교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오늘 방송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도 좀 생각하고 그분들도 저희를 좀 더 많이 생각해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또 새로운 걸 또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